안녕하세요, 부천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아파트 전세 사기 이렇게 칩니다 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릴 건데, 부동산 공부를 경매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경매 나오는 물건들을 보면 이 경매인들한테는 좋은 물건인데 실제 그 아파트에 살았던 이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못된 집주인들한테 당하지 않도록 제가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방법을 오늘 전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여기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서로는 아파트 사기치는 방법. 제가 이거 실제 나온 경매 물건들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소제목으로 이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의 차이점부터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집 계약 시 해야 될 일, 집주인이 돈을 안 줄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전입신고랑 전세권의 차이점. 그 다음은 저희가 이렇게 제가 전입신고랑 확정일자에 대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제가 여러가지 예제를 준비해서 요거를 한번 풀어보시면 지금 등기부등본을 한 번도 안 보신 분이라도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경매 얘기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들어두시면 살면서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사기치는 방법을 설명해놨는데 제가 사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낙찰된 겁니다. 2021년 6월 4일이죠. 그러니까 불과 2달 전에 낙찰된 물건인데 배땡이라는 어떤 사람이 2018년 12월 27일에 전입을 했어요. 뭐 이날 이사를 했겠죠. 이날 이사를 하면서 27일에 전입을 했는데 지금 이 집주인이 무슨 짓을 했냐면 전입한 날 근저당을 걸어버렸어요. 이 근저당이 뭐냐면 저희가 받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담대라고 하죠. 주담대를 받으면 이 등기부 등본상에 근저당이라고 설정이 되는데 어쨌든 내가 이 같은 날에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내 돈은 지킬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같은 날에 설정이 돼버리면 저희 보증금은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이 아파트가 이 근저당이 보시면 3억 8천이죠. 그러니까 만약 낙찰을 3억 8천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저는 3억 8천 이 보증금 단 한 푼도 못 받고 나중에 강제 철거까지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물건이 왜 경매로 나왔냐라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분이 지금 2018년 12월 17일에 근저당을 하고 어떤 뭐 사업이 망한 것 같아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지금 2020년부터 계속해서 가압류가 들어오죠. 4억, 2천만원, 3억, 5천만원. 지금 이 돈을 다 합치면 이미 10억이 넘죠. 플러스 전세금까지 있다 보니까 이미 아파트 가격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버리니까 어떡하죠? 당연히 이 집주인은 이 집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물건인데 여기서 등기부등본을 짧게 설명드리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라고 총 5개가 있어요. 이제 근저당, 가압류 등등등인데 이것도 제가 뒤에 한 번씩 다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날짜 순으로 배열을 해서 가장 위에 있는 말소 권리를 찾아요. 근저당 있죠? 그러면 이 밑으로의 권리는 모두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돈은 다 인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 이 돈을 전부 다 경매인이 인수를 한다고 하면 이 아파트는 아무도 낙찰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생긴 건데 어쨌든 저희 전세 입장에서는 이렇게 날짜가 똑같으면 무조건 후순위로 밀린다. 그래서 만약 낙찰을 3억 8천에 받았다고 치면 이 돈은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도 제가 뒤에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행히도 지금 보시면 7억 4천에 낙찰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격이랑 여기 가격을 더해보면 7억 6천이죠. 7억 6천인데 7억 4천에 낙찰 받았으니까 그렇다 쳐도 2천만 원 손해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뒤에서 또 설명드릴 텐데 실제로 이 배땡이라는 분은 이 돈을 다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았냐? 방금은 2천만 원 떼먹지 않았냐? 라고 말을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배영이네요. 배영이라는 분이 뭘 가입했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세보증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이 주택보증공사가 이 배영이라는 분한테 3억 8천만 원을 주고 이 돈 받을 권리를 주택보증공사가 가지고 온 거죠. 한마디로 손해를 본 사람은 누구다?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천만 원을 손해본 거죠. 자, 여기 두 번째 보이시죠? 자, 세입자가 이삿날 귀찮아서 다음날이나 그 이후에 전입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 솔직히 이런 분들도 많으시죠?
왜냐면 이삿날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면 갑자기 주민센터 문 닫고,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해야지 하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면, 이것도 같은 아파트입니다. 여기 보시는 인천 소래 논영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쪽 아파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것도 나온 건데, 자, 여기 임차인분이 계약을 언제 했냐면 2018년 8월 27일에 했죠. 자, 8월 27일에 했는데 이분이 전입신고를 언제 했냐면 전입신고를 하루 늦게 했죠. 하루를 늦게 했는데 이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그러니까 8월 27일 잔금일이죠. 잔금일에 바로 은행을 달려가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거예요.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 보증금은 대항력이 없죠. 왜냐면 여기보다 날짜가 밀리잖아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낙찰가가 낮으면 이 돈을 전부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아파트 사기는 어떻게 치냐면, 자, 첫 번째 보시면 잔금날, 즉 입주하는 날 집주인이, 이걸 어떻게 보면 진짜 나쁜 사람이죠. 거의 전략적으로 입주하는 날 그냥 대출을 실행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보시면, 보통 저희가 이사를 하고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 집주인 같은 경우는 오전에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보면 아무도 없죠. 왜냐면 지금 아직 이사 오는 사람이 전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입세대 열람원을 보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은행은 의심하지 않고 바로 집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근저당을 걸어버리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우리는 잔금날에 전입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잔금날에 전입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뒤에 다 설명드릴 텐데, 이 대항력이 다음날 발생해요. 다음날 0시에 발생하고, 근저당 같은 경우는 잡힌 날짜, 그 날짜에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근저당이 우선순위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진정한 깡통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집주인이 날라도 피해보는 사람은 세입자밖에 없는 거예요. 대출금 플러스 전세금이 집 시세보다 크면 당연히 안 갚겠죠. 집주인은 그냥 날라버리겠죠. 더군다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 사람인데. 자,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맥락인데 세입자가 이삿날 귀찮아서 그 다음날이나 뭐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집주인한테 이렇게 사기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다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으로는 자, 부동산이랑 합작을 해서, 부동산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집주인이 돈이 모자라니까 이제 대출을 먼저 조금 받고 그 뒤에 이제 전세로 전입신고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절대 승인하면 안 됩니다. 만약 거기 집이 시세가 보시면 만약 8억이라고 치면 부동산이나 거기서 얘기할 거예요. 자, 이거 두 개 더해도 8억이 안 되고 나중에 경매로 나가도 다 보장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절대 8억에 낙찰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때 상황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제안을 한다면 거기 부동산 플러스 그 집은 절대 거래하시면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이 등기부 등본을 볼 줄 몰라서 대출이 많이 잡혀 있는데 소액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간 거죠. 근데 소액이라도 몇 천만 원이잖아요. 전부 다 날라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의 정확한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요번에 확실히 다 알고 가시면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전입신고입니다. 자, 전입신고를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자, 임대차법으로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는 조건입니다. 한마디로 전입신고는 이 대항력을 갖추는 조건이다. 자, 그러면 이 대항력이란 뭐냐?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돈을 안 주거나 아까처럼 경매로 나갔을 때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권리예요. 사례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물건이거든요. 이게 지금 평택시에 나온 건데, 지금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가장 위에 있는 소멸 권리가 이 가압류죠. 자, 근데 여기 날짜를 잘 보시면 2017년 10월 24일입니다. 근데 이분은 전입을 언제 했죠? 자, 2017년 5월 15일에 했어요. 자, 여기보다 빠르죠? 빠르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생기고, 이 낙찰자가 이 물건을 3억에 낙찰받든 10억에 낙찰받든 낙찰가랑 상관없이 1억 7천은 전부 다 지킬 수 있다. 왜냐하면 낙찰받는 순간 이 돈을 줘야 되는 권리도 낙찰자한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킬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대항력이 이제 집주인이 돈을 안 주거나 경매로 나갔을 때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면 이 맨날 세트로 이렇게 확정일자를 얘기하는데, 그럼 이 확정일자는 뭐냐?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을 갖추는데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 변제권이 뭐냐면 경매로 5억에 낙찰받았다고 칠게요. 아까처럼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잖아요. 뭐 근저당권 1억, 가압류 2억, 그다음 다시 뭐 근저당권 1억 이라고 치면, 자, 근저당권 날짜가 8월 1일이라고 칠게요. 그 다음 가압류는 10일, 그 다음 이 근저당은 15일이라고 치면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고 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8일이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 사이가 되는 거죠. 5억이란 돈이 들어오면 이렇게 한 명씩 분배를 합니다. 1억을 분배하면 4억이 남죠. 자, 그럼 이 4억으로 저한테 돌아오는 거. 제가 2순위였잖아요. 여기 딱 배분하고 남은 돈으로 여기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우선 변제권은 배당 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배당받는 순위를 결정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그냥 배당받는 권리밖에 안 돼요. 이 전입신고 같은 경우는 아예 낙찰자가 인수를 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지키려면 이 전입신고가 무조건 필수입니다. 확정일자는 솔직히 안 받아도 돼요. 전입신고는 무조건 해야 된다. 전입신고 없는 확정일자는 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대항력이라는 게 뭐냐면 선순위로 해서 나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 그럼 대항력의 정확한 조건이 뭐냐면, 자, 첫 번째가 주택 인도, 그러니까 즉 저희한테는 잔금날이죠.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전입신고, 이 두 개가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효력 발생 시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같은 사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까 두 번째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변제권은 배당 순위를 결정 짓는다고 했죠. 근데 전입신고 없는 확정일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변제권을 받는 조건이 첫 번째가 대항력을 준 다음에 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전입신고를 안 받으면 대항력이 없는 거잖아요. 확정일자를 받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는 받은 날 조건이 성립해요. 이거는 아까 전입신고랑 다르게 그 받은 그 날짜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우선 대항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만약 같은 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이랑 확정일자랑 둘 다 다음날 0시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좀 이따 여러 가지 상황별로 예제를 만들었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알았으니까 실제로 직계약 시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 첫 번째로 계약 전에 무조건 등기부 등본을 떼달라고 하세요. 근저당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한 다음에 만약 있다면 전세금 받을 때 말소한다는 조건을 꼭 넣어야 돼요. 자, 넣은 다음에 또 뭐라냐? 잔금하는 날 돈을 입금하고 집주인한테 바로 말소 확인증을 꼭 달라고 하세요. 꼭 달라고 직접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날이든 그 당일이든 이 등기부 등본상에 실제로 말소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말소됐는지 눈으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계약할 때 특이사항으로 무엇을 넣냐면, 아까 저희가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 했죠? 전입일 다음날 발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약사항에 무엇을 넣냐면, 잔금 다음 날까지 현 등기부 등본 사항을 유지한다. 이렇게 기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요거 꼭 명심해 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특약사항에 잔금 다음 날까지 현 등기부 등본 사항을 유지한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넣어줄 텐데 혹시나 안 넣어줄 수도 있으니까 이거 꼭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대출이 있는데도 이제 꼭 전세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꼭 거기 시세를 잘 파악하길 바랄게요. 자, 예를 들어서 강남에 만약 30억짜리 아파트예요, 시세가. 근데 뭐 한 3억 정도 대출 있고 본인 전세금이 4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치면 얼마죠? 7억이잖아요. 지금 현 시세의 50%도 안 되는 가격이죠. 자, 50%도 안 되는 가격이면 괜찮은 거죠. 이게 왜 괜찮은 거죠? 저희 아까 잠깐 그 경매 맛을 봤잖아요. 경매 보시면 그 순위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대출이 1순위겠죠. 대출이 1순위로 이렇게 3억이 적혀 있고, 자, 그 다음 저희가 뒤에 전세를 했으니까 저희가 2순위가 되겠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그럼 여기 4억이면, 자, 이 강남 아파트가 시세가 30억이면 못해도 20억 정도에는 낙찰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최소로 잡은 거예요. 여기면 3억을 주고도
7억이 남죠? 온전히 나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안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은 70% 정도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최대한 50% 미만으로 맞추길 추천드릴게요. 그래야 진짜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잔금날이 아니라 저는 잔금날 전에 아예 전입신고를 합니다. 잔금날 전에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안 까먹을 수 있다. 그 다음 5번으로는 잔금날에 또 사기를 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잔금날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뭐가 좋냐면 만약 여기 집주인이 잔금날 사기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 잔금날 은행에서 요청을 할 거예요. 전입세대 열람원 한 번 더 뽑아달라고. 그러면 전입세대 열람원을 딱 뽑으면 누가 있죠? 제가 미리 전입을 했잖아요. 여기 갑자기 이렇게 생겨버린 거예요. 이 집주인도 대출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사기를 애초에 안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잔금날 전에 전입신고를 미리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이 잔금날 아까와 같이 사기치는 경우도 없을 것이고 내 돈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잔금날이랑 그 다음 날에도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보세요. 이게 부동산에서도 주긴 하는데 부동산에서 주는 거를 너무 믿지 말고 본인이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에서 떼면 됩니다. 이게 700원 하는데 700원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 700원 때문에 몇 천만 원 날라갑니다. 꼭꼭 잔금날이랑 그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꼭 떼보세요. 자, 그 다음 번째로 비용은 아깝지만 전세 보증보험은 들자. 자, 아까 보시면 제가 첫 번째 사례를 보여드렸죠. 여기 다시 보시면 근저당이 27일에 잡았죠. 그리고 전입도 27일에 했어요. 근데 대항력이 언제 생긴다고 했죠? 그 다음날 생긴다 했죠. 대항력은 28일인 거예요. 얘가 1순위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 다 소멸된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다. 한마디로 제 보증금을 다 날리는 거죠. 근데 이 배땡이라는 분은 전세금을 날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기 보이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이 보증공사에서 배영씨한테 돈을 다 줬겠죠. 손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영씨라는 분은 보증보험을 들면서 몇십만 원을 냈지만 그래도 몇천만 원을 사기당할 수 있는 걸 아낀 거였죠. 그래서 만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 보증보험을 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이 5번 이 직접 등기부 등본을 잔금날이랑 그 다음날 확인을 안 하면 잔금날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사실조차도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대출을 받았는데 뭐 집에 뭐가 날라오나요? 아무것도 안 날라오죠. 은행에서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몰라요. 실제로 이 잔금날이랑 그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내가 집을 나갈 때까지 대출이 있는 상황조차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그래서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제가 잔금날이 아닌 잔금날 전에 전입신고를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전세에서 전세를 옮길 때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치면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을 상실해서 전세금은 지킬 수 없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집에서 아직 전세금을 못 받았잖아요.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전세금을 못 받지 않냐 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첫 번째는 본인이 다른 전세로 옮기실 거면 지금 사는 집에 미리 다음 세입자를 맞춰놓고 다음 집을 구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미리 집주인한테 얘기를 하세요. 뭐 3개월이든 4개월 전에 미리 얘기를 해서 당연히 집주인도 집을 내놓겠지만 직접 본인도 부동산의 전세를 똑같이 내놓으세요. 왜냐면 집주인이 만약 나이 많은 어르신이거나 그러면 부동산 한 군데밖에 안 내놓고 한 군데밖에 안 내놓으면 전세가 또 잘 안 빠져요. 그래서 미리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얼마에 내놓을 건지 물어보고 그냥 똑같이 다 내놓으세요. 부동산 전체에다가. 그리고 집 보러 오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잘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진짜 다음 세입자가 맞춰져야 서로한테 좋은 거예요. 이 본인이 지금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아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만약 다음 세입자가 안 맞춰져서 진짜 집주인이 돈을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경매로 넘어가기까지의 그 시간이 엄청 귀찮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세입자가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계약금을 집주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달라고 하세요. 왜냐면 나도 집을 구해야 되니까 계약금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면서 계약금을 달라고 하면 다 주실 겁니다. 정말 사기를 치려고 마음 먹지 않는 이상. 계약금을 받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오기까지 똑같이 이제 등기부 등본을 유지한다는 특약사항을 넣겠죠. 특약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나갈 때까지 이 사람은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플러스 실제 이삿날이죠. 이삿날에 전세금을 받기 전까지는 키랑 비밀번호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분들 많으세요. 제가 먼저 이사를 나갔을 경우도 있잖아요. 아침에 빨리 이사를 간 경우라든가 뭐 그런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가 이제 이삿짐을 들고 오면 먼저 빨리 비번부터 알려달라고 할 거예요. 짐 좀 먼저 넣게 돈을 줄 테니까. 근데 이게 비번을 알려주는 순간 돈을 요청하는 사람은 내가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오면 내가 불안하고 내가 계속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비번을 안 알려주고 있으면 누가 요청하냐면 그 다음 오는 세입자. 여기 제가 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음 세입자가 짐을 들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비번을 안 알려주니까 지금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집주인한테 돈을 입금한 상황이겠죠. 내가 집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있으면 답답한 사람은 누구예요?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지금 집주인한테 전화를 하겠죠. 빨리 돈을 보내라. 뭐하냐? 왜 안 보냈냐? 집 비밀번호는 뭐냐? 이렇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돈이 들어오면 이제 비밀번호 알려주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런 프로세스로 하면 집주인한테 전세금 떼먹을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2, 3일 전에 갈 집으로 아예 전입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렇게 다음 세입자를 구해놨기 때문에 이 전세금을 떼일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비중을 그 다음 집에 더 두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집 같은 경우는 애초 처음부터 세팅을 잘못해 놓는 순간 돈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 집을 먼저 신경 쓰는 게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자, 집주인이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다음 전세 세입자를 구해진 상태에서 이사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만 집주인이 중간에 망하거나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전세금을 안 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첫 번째로 절대 전입신고를 빼면 안 됩니다. 빼면 안 되고 전세 기간이 우선 만료돼야 돼요. 우선 전세 기간이 만료되고 난 뒤에 바로 무엇 하냐면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됩니다.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뭐냐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받지 않고 주소를 옮겨도 그 가지고 있던 대항력이랑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대항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이 기존에 처음부터 설정해놓은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마디로 돈 떼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내가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주의할 점이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완료될 때까지는 전입신고를 절대 빼면 안 돼요.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다고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대항력 바로 잃어버립니다. 등기 명령이 완료되고 그 등기부 등본에 등록되는 걸 직접 눈으로 등기 사무소에서 700원 주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전입을 옮기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돈을 계속 안 준다? 그러면 전세 반환금 소송을 놓고 경매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이거예요. 고양시 일산 탄현마을 아파트. 자, 여기가 보시면 지금 2018년 2월 27일 전입을 했죠. 근데 돈을 안 줬나봐요. 그래서 2020년 3월 9일에 임차권을 설정했어요. 여기 보이죠? 1억 8천. 여기 똑같죠? 임차권을 설정하고, 자, 2020년 10월 16일에 강제경매를 때려버렸어요. 누가? 이 홍해솔이라는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해버린 거죠.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물건을 그냥 경매로 내버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게 대항력이 있으면 배당 순위가 없어도 다 인수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경매하는 입장에서 이걸 낙찰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금액을 다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집이 5억짜리라고 하면 5억에 낙찰되는 게 아니라 3억쯤에 낙찰이 되겠죠. 왜냐면 이거 더한 금액이 5억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낙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지금 직접 신청한 경우에는 배당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청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홍혜솔 씨가 지금 배당 요구를 2020년 11월 12일에 한 거죠. 자,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1년 1월 11일이니까 이전에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경매하는 입장에서는 이 가격보다 위로만 낙찰을 하면 이 돈을 물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2억에 낙찰받았다고 치면 어쨌든 일로 배당이 들어가잖아요. 1억 8천 주고도 2천이 남죠. 그러니까 이 홍혜솔 씨한테 줄 돈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매하는 입장에서는 안전한 물건이고 이분한테도 돈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전입신고랑 전세건의 차이점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전세건은 등기부 등본상에 남는 권리입니다. 아까처럼 뭐 근저당권이랑 뭐 이것저것 해서 똑같이 이게 설정되는 권리예요. 그래서 전세 입장에서는 뭐가 가장 큰 차이냐면 이게 전세건을 안 하면 점유도 해야 되고 전입신고도 해야 되고 확정일자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세건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하나로 대항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유도 필요 없고 전입신고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전대차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전세건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 없이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 이거 단점으로는 이게 등기를 치는 거기 때문에 등기 비용이 필요하고 그 다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잘 안 해주려고 하겠죠. 어쨌든 요 두 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 이제 아파트 구입할 때 등기부 등본 보는 법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떼보시면 막 알 수 없는 뭐 갑구, 울구 막 쭈쭈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가장 뭘 하면 되냐면 자, 갑구랑 을구랑 상관없이 우선 시간 순으로 전부 다 나열해 보세요. 여기 시간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순으로 각각 다 나열한 다음에 자, 여기 제가 적어드린 이 5가지 저당, 담보 가등기, 압류, 강제 경매 기입, 등기, 전세건 자, 이렇게 총 5개. 자, 이게 경매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데 이 5개의 이름이 뭔가라도 기입돼 있다고 하면 전세 계약할 때 무조건 말소 조건으로 해달라고 하세요. 만약 말소 조건으로 안 한다고 하면 내가 어쨌든 여기 있는 권리들보다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제 권리는 인정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기 5개 이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모두 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내 권리도 같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돈을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5개를 기억해뒀다가 이제 등기부 등본상에 이런 게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꼭 말소 조건으로 전세를 계약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전입신고랑 아까 확정일자 법칙을 좀 배웠잖아요. 이거를 실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이참에 이거를 확실히 알고 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자, 8월 9일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대항력 날짜는 언제죠? 여기 미리 풀어보고 싶으신 분은 지금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아까 대항력 날짜는 언제 생긴다 했죠? 그 다음 날에 생긴다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8월 10일에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죠. 그러니까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니까 똑같이 0810에 생긴다. 우선 선순위는 근저당 있을 때 매길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입신고를 9일에 받았고 확정일자를 10일에 받았어요. 그러면 대항력 날짜는 언제죠? 똑같이 8월 10일이죠. 왜냐면 요 다음 날이잖아요. 확정일자는 언제죠? 자, 대항력이 다음 날 생겼죠. 10일에. 10일에 생기고 10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이것도 10일이다. 그럼 3번. 자, 이제 대충 아시겠죠? 여기선 대항력 날짜가 언제일까요? 8월 9일에 전입을 했어요. 그러면 하루 뒤인 똑같이 8월 10일에 대항력이 생기고 자, 그럼 확정일자는 언제죠? 자, 8월 29일에 했죠? 확정일자는 받는 당일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대항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8월 29일에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4번 같은 경우는 뒤바뀌었어요. 자, 8월 9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근데 전입을 8월 21일에 했대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대항력 날짜는 언제일까요? 당연히 요 다음 날이겠죠. 22일. 그러면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날짜는 언젠가요? 8월 9일일까요? 8월 21일일까요? 8월 22일일까요? 보시면 정답은 8월 22일이죠. 왜냐하면 아까 확정일자의 조건이 뭐였죠?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대항력이 갖춰진 날짜부터 확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는 먼저 받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확정일자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이게 제일 많이 겪는 상황이죠. 같은 날 전입신고와 근저당이 이루어졌어요. 자, 우선 대항력 날짜는 언제죠? 자, 8월 10일이죠. 우선 변제권은 있나요? 확정일자 안 받았죠? 없습니다. 자, 이 둘 중에 선순위는 언제죠? 근저당은 아까 뭐라고 했죠? 당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선순위는 근저당이다. 근저당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6번을 보시면 자, 대항력 날짜는 언제죠? 전입일. 자, 이게 또 하루 차이로 그럼 근저당을 걸었어요. 자, 9일에 전입을 했는데 10일에 근저당을 걸었어요.
그럼 대항력 날짜는 언제죠? 자, 8월 10일입니다. 다음 날이라고 했죠? 자, 우선 변제권이 있나요? 없죠. 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근저당은 당일에 받는다고 했죠? 10일. 근데 대항력 날짜도 10일이네요? 그럼 과연 이 두 개 중에 우선순위가 어떨까요? 아까 영상을 보셨으면 기억하시겠지만 이 전입 같은 경우는 전입한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자, 근저당을 설정할 때 0시보다 빠르게 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선순위가 전입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7번째. 자, 이것도 같은 날 전입이랑 확정을 했어요. 그럼 대항력은 언제죠? 8월 10일이죠. 우선 변제권은요? 8월 10일이죠. 자, 그 다음 선순위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선순위는 근저당이다. 왜냐하면 9일인데 10일이죠. 자, 8번. 자, 이것도 똑같이 보시면 또 재밌는 게 대항력은 언제죠? 자, 10일이죠. 왜냐면 9일이니까. 자, 확정일자는 언제죠? 이것도 8월 10일입니다. 자, 그럼 선순위는 언제죠? 선순위는 10일 0시가 되기 때문에 전입이 먼저 빠르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그럼 여기서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될까? 자, 우선 변제권 날짜가 언제 생겼죠? 8월 10일에 생겼잖아요. 근저당도 언제 생겼죠? 8월 10일에 생겼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확정일자는 원래 당일에 효력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당일날 효력이 안 생긴 이유가 전입신고, 대항력이 그 다음날 0시에 되기 때문에 효력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우선 변제권도 그 다음날 0시로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변제권이 세입자가 더 빠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돈을 배분받을 때 내가 배당 신청을 했다면 나 먼저 받고 남은 돈을 여기 은행이 받고, 만약 내가 돈을 덜 받았다고 쳐도 저희 대항력이 근저당보다 빠르기 때문에 낙찰자가 모두 다 인수하는 가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안전한 경우인 거죠. 자, 그 다음 9번째. 여기 보시면 이제는 좀 아시겠죠? 자, 대항력 날짜가 언제죠? 전입을 9일에 했으니까 10일이죠. 자, 그러면 우선 변제권 날짜는 언제죠? 자, 10일에 했어요. 똑같이 08 10일이죠. 자, 근저당 언제 했죠? 10일 했죠? 그러면 우선 선순위는 어떻게 되죠? 선순위는 대항력이 0시기 때문에 전입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 배당 순위, 확정일자는 받은 당일날 된다고 했잖아요. 근저당도 받은 당일날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여기 8번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전날 받았기 때문에 그 대항력이 생기는 0시에 같이 생기잖아요. 이게 우선 변제권이. 근데 확정일자는 내가 이미 0시에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뭐 낮에 제가 가서 확정일자를 신청했겠죠. 동사무소 가서. 그러니까 그 시간에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근저당도 어때요? 근저당도 은행이 열려있는 시간에 어쨌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 시간 순으로 따져서 순위를 매겨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동일 순위가 됩니다. 동일 순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돈을 5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전세금이 3억이고 근저당이 5억이라고 치면 2억 5천씩 받습니다. 한마디로 반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할 경우에는 반띵해서 배분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대항력은 누가 더 빠르죠? 이 세입자가 더 빠르죠. 그래서 어쨌든 모든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대항력 날짜는 언제죠? 10일이죠. 똑같이. 자, 근저당을 10일에 걸고 확정일자를 15일에 걸었어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 날짜는 언제죠? 확정일자 받은 날이다. 그러니까 15일이 되죠. 자, 선순위는 누가 되죠? 0시에 받았으니까 전입이 된다. 그러면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배당 순위는 근저당이 빠르다. 왜냐하면 10일이죠. 10일에 했으니까 당연히 15일보다 빠르니까 배당을 먼저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 5억에 낙찰받았다 치면 여기 근저당이 7억 정도 있다고 칠게요. 5억이 전부 다 일로 들어가요. 그럼 내 돈을 못 받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선순위를 보시면 세입자가 선순위인 거죠. 그러니까 낙찰자는 내가 배당을 하나도 못 받더라도 내 돈을 전부 다 인수를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아까 말소 기준 권리가 이 근저당 밑으로 소멸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저의 권리는 근저당 위에 있기 때문에 소멸이 안 되고 인수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 10문제를 직접 이렇게 한번 다 풀어보신 분들은 이제 전입신고와 이 확정일자, 그 다음에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 근저당의 권리가 경매에 가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상하 관계를 확실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 내드리면 전세 사기가 전부 다 이제 경매로 넘어가서 나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경매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첫 번째로 무조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잔금 전날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꼭 받기를 권해드릴게요. 그러면 잔금날 바로 다음 0시에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빠른 거죠. 그 다음 플러스 잔금날이랑 그 다음날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해주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특약사항에 잔금 다음 날까지 등기부 등본 유지 요청을 꼭 해주세요. 잔금 날까지로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보셨죠? 잔금 날까지 하시면 제가 하루라도 깜빡을 하게 되면 바로 후순위로 밀리게 되기 때문에 전세금 보장 못 받습니다. 네 번째로 전세금을 받기 전까지 중간에 전입을 절대 빼지 말 것. 만약 제가 지금 이때 전입을 하고 중간 이때 전입을 잠깐 빠졌어요. 빠지고 이제 계약 갱신할 때쯤 돼서 요쯤에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전입 신고를 했다. 그럼 요 사이가 비잖아요. 만약 이 사이에 집주인이 전입세대 열람해봤는데 아무도 없다. 그래서 여기 대출을 제가 딱 받았어요. 대출을. 근저당을. 받는 순간 여기 제가 다시 전입을 했죠. 그러면 대항력이 이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후순위죠. 그러니까 이쪽은 다 소멸되는 권리. 즉, 내 돈도 소멸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절대 전입을 빼지 말 것을 당부드리고요. 집주인이 동의를 하면 전세권 설정도 고려를 하면 상당히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전세 관련해서 제가 이거 전세 반값을 구하는 방법, 진짜 반값을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 플러스 그 반값 전세로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앞으로 제가 경매 물건을 보는데 이런 안타까운 전세 사기를 당한 물건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런 전세 사기 절대 당하시지 마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